숨소리조차 죄가 되던 엄격한 유교의 시대. 높은 기와집 담장 아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희생만을 강요받던 그녀. 전명옥. 하지만 그녀는 침묵 대신 반란을, 순종 대신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는 노비가 아니다. 이 선언과 함께 남편의 손을 이끌고 세상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의 치열하고도 눈물겨운 운명 개척기. 지금 그 문을 엽니다. 새벽 안개가 장악한 이씨 가문의 뒤뜰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으나 명옥의 손은 이미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붉게 터져 있었다. 차가운 지하수가 손가락 끝을 파고들 때마다 명옥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고 무거운 방망이는 젖은 무명천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지며 공허한 파열음을 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기침 소리는 서슬퍼런 명령보다 더 무겁게 명옥의 어깨를 짓눌렀으며 그녀의 하루는 늘 태양보다 먼저 시작되어 달빛이 쓰러진 뒤에야 겨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명옥의 얼굴에는 검은 그을음과 눈물 자국이 뒤섞여 묘한 비극의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다.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는 그녀의 속눈썹에 맺혔다가 이내 차가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으며 그것은 마치 말하지 못한 수천 가지의 언어들이 형체도 없이 바스러지는 과정과도 같았다. 양반가의 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가문의 자존심을 몸으로 지탱하는 이름 없는 노역자에 불과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비단옷 자락을 휘날리며 부엌으로 들어서더니 명옥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내리기 시작했다. 국이 식었다며 수저를 내던지는 소리는 명옥의 심장을 날카롭게 긋고 지나갔으며 쏟아진 국물이 그녀의 버선등을 적실 때에도 명옥은 오직 바닥만을 응시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 가문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죽은 자의 속삭임보다 힘이 없었고 그녀의 존재는 오직 가문의 대를 잇고 살림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허락된 잔인한 현실이 눈앞에 가득했다. 남편 이위는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끝내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방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명옥은 멀어지는 남편의 발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조차 사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다는 사실의 깊은 절망감을 맛보았다. 사랑에서 맺어진 인연이라 믿었던 세월은 이제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서서히 풍화되어 갔으며 명옥은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조각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대청마루 아래 놓인 하얀 고무신은 주인을 잃은 듯 처량해 보였고 명옥은 젖은 손을 치마폭에 닦으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우물가로 향했다.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집안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과 같았으며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명옥의 여린 살결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이미 낡은 집신처럼 너덜너덜해졌고 명옥은 자신이 이 집안의 며느리인지 아니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평생을 저당 잡힌 노비인지 자문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마당 한복판에 우뚝 솟은 오래된 느티나무는 수백 년간 이 집안의 비극을 지켜보았을 것이나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명옥은 나무 그림자 아래 잠시 멈춰서서 담장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자신이 결코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눈부신 자유의 빛이 가늘게 명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억눌린 자만이 품을 수 있는 작지만 날카로운 반역의 불씨였으며 차가운 겨울바람도 그 온기까지 앗아가지는 못했다. 해질녘 명옥은
헛간 구석에서 남몰래 숨겨둔 낡은 보따리를 어루만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 안에는 친정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은가락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폐물이 아니라 그녀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며 동시에 이 지옥 같은 일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씨앗이었다. 명옥은 차가운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고 그곳에는 더 이상 매질에 떨기만 하는 가리픈 여인이 아닌 폭풍 전야의 고요를 품은 결연한 눈빛의 투사가 서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가문의 남자들은 술상 앞에 앉아 도덕과 윤리를 논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했으나 정작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여인들의 고통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명옥은 어둠 속에서 등잔불을 끄며 이 가문의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얼마나 많은 여인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흐르고 있는지 생각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으며 침묵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성벽을 허물고 광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그녀의 심장 박동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명옥의 뺨을 때리며 예법이 부족하다는 타박을 늘어놓았으나 이번에 명옥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짧은 침묵을 지켰다. 그 찰나의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에는 당혹감이 스쳤고 명옥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은 파멸의 전주곡이자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명옥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으나 결코 비굴하지 않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우물가가 아닌 남편이 머무는 사랑채를 향해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디뎌지기 시작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선 명옥을 본 이휘는 깜짝 놀라 서책을 떨어뜨렸고 명옥은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담아 입을 열었다. 서방님,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어 저의 죽음을 지켜보시겠습니까? 라는 그녀의 물음은 고요한 방안을 천둥처럼 울렸다. 이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명옥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임을 직감했고 그녀의 손등에 난 붉은 상처들은 마치 훈장처럼 달빛 아래에서 처연하게 빛나며 결단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휘는 명옥의 당돌한 제안에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 비겁한 침묵은 명옥의 가슴에 비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명옥은 마치 죄인처럼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마당을 쓸었으나 그녀의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은 여전히 따갑기만 했다. 집안의 모든 기둥과 석가래가 그녀를 감시하는 눈동자처럼 느껴졌고 명옥은 자신이 서 있는 이 땅이 집이 아니라 거대한 형틀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하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오후 무렵 담장 너머에서 박물장수의 맑은 가위질 소리가 들려오자 명옥은 해진 남편의 도포를 기워낼 실타래를 구하기 위해 잠시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낯선 세상의 활기가 묻어나는 장수의 목소리에 명옥은 저도 모르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물건을 건네받았고 그 찰나의 순간은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 스쳐 지나가는 유일한 색채였다. 그러나 그 짧은 평호는 대청마루에서 매의 눈으로 그녀를 감시하던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고함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 평화는 깨진 독의 물처럼 순식간에 말라버렸다. 김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명옥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양반과 며느리가 대낮에 외간 남자와 희희낙낙거린다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명옥의 손에서 떨어진 하얀 실타래가 진흙탕 위를 구르며 더럽혀지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순수한 의도가 옴을 뒤집어 쓴 채
짓밟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처참했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어 구경거리가 되었음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명옥을 안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리며 가문의 법도를 들먹여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명옥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오직 남편의 옷을 집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하려 했으나 날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찌검뿐이었고 붉은 피가 터진 입술 사이로는 신음조차 새어 나오지 못했다.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칠거지약이라 칭하는 이 지독한 예법의 굴레 속에서 진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명옥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하늘을 원망스레 올려다보았으나 하늘마저도 그녀의 편이 아닌 듯 검은 먹구름만이 잔뜩 몰려오고 있었다. 사랑채에 머물던 이위가 소란을 듣고 황급히 안채로 들어섰을 때 명옥은 헝클어진 모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처참한 몰골은 그의 양심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 명옥은 젖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제발 이 부당한 처사에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이위의 눈동자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그 우유 부단함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보다 방관하는 자가 더 잔인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씨 부인은 아들에게 명옥의 행실이 얼마나 천박했는지를 과장하여 고해바치며 당장 회초리를 들어 아내의 종아리를 치라고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어머니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천륜과도 같았기에 이휘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 구석에 놓인 쌀이나무 회초리를 집어들 수밖에 없었다. 명옥은 남편의 손에 들린 회초리가 자신의 살점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부부의 연을 끊어내는 칼날처럼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이위는 차마 명옥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해 회초리를 휘두르는 척했으나 김씨 부인의 호통에 결국 명옥의 얇은 치마 위로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명옥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고 다리에 느껴지는 통증보다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은 효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배신당했으며 이제 그녀 곁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이 뼛속 깊이 사무쳤다.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이어진 매질이 끝나자 명옥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고 김씨 부인은 그런 그녀를 광에 가두고 사흘간 물 한 모금 주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어두컴컴한 광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올 때 명옥은 비로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남겨졌음을 깨달았다.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가득한 그 좁은 공간은 그녀의 몸을 가두는 감옥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비겁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앉은 명옥의 뇌리에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는 유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양반이라는 신분이 짐승보다 못한 도덕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저작거리의 천민이 되어 자유롭게 숨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위험한 생각이 독초처럼 자라났다. 그녀의 눈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이성과 생존을 향한 서늘한 분노였다. 밤이 깊어지자 광의 작은 틈새로 스며드는 달빛이 명옥의 상처 입은 종아리를 비추었고 그녀는 쓰라린 고통을 참아내며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으나 그 평화는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으며 그녀는 이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녀를 옥죄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빗장이 아니라 가문과 체면, 그리고 여인에게 강요되는 희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족쇄였다.
새벽녘 이휘가 몰래 광문 앞으로 다가와 흐느끼며 사죄의 말을 속삭였으나 명옥은 벽을 등진 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차가운 침묵을 지켰다. 미안하오. 부인, 내 힘이 부족하여. 라는 그의 변명은 이제 명옥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기로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고 남편의 나약함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뿐이었다. 명옥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기와 조각을 집어들고 흙벽에 날짜를 새기며 자신이 이곳에서 나가는 날 반드시 이 지옥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진 노예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배고픔과 고통이 육체를 갉아먹을수록 그녀의 정신은 대장간의 쇠처럼 더욱 강인하게 단련되어 갔으며 그녀는 이제 예전의 순종적인 명옥이 아니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명옥에게 있어 죽음과 부활의 경계였으며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가문의 귀신이 되느니 차라리 길바닥의 잡초가 되어 짓밟히더라도 제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열망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기 시작했다. 광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세상은 그녀를 죄인이라 부를지 모르나 그녀는 스스로를 심판관으로 세우고 이 썩어 빠진 가문을 단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하인을 시켜 광문을 열었을 때 명옥은 초췌한 몰골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살아있어 보는 이들을 섬찟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눈부신 햇살을 마주했고 그 빛은 그녀를 태울 듯 강렬했으나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이 집안의 기와 지붕 아래 더 이상 그녀가 쉴 곳은 없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명옥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안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고 그것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라 전사로서의 출정을 알리는 비장한 의식이었다. 남편 이위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으나 이미 명옥의 마음은 그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린 뒤였다. 보이지 않는 족쇄는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나 명옥은 이제 그 족쇄를 끊어낼 도끼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니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광에서 나온 후 며칠이 지나도록 명옥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으나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서리발처럼 차갑게 깨어 있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냉기는 단순히 계절 탓이 아니었으며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문 밖에서는 며칠째 낯선 사내들이 기웃거리며 험악한 말을 뱉어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와 양반가의 체면을 흙발로 지시겨 놓고 있었다. 이씨 가문의 차남이자 시동생인 이준이 도박판에서 가문의 전답을 잡히고도 모자라 거액의 빚을 졌다는 소문은 이미 온 고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안방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가문의 위신이 추락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에 딱지를 붙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고고하던 마님을 이성을 잃은 야수처럼 만들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그녀를 불러 앉혀놓고 네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와 패물함을 내놓으라 윽박질렀으니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묻어있지 않았다. 명옥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것은 친정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마련해 주신 마지막 유산이기에 결코 내어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그 물건들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를 떠나 명옥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김씨 부인에게 며느리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그녀는 출가회인이 된 이상 내년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이 집안의 소유라며 억지를 부렸다. 시어머니의 눈은 탐욕과 조급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것은 인간의 눈이라기보다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빛과 다를 바 없었다. 거절을 당한 김씨 부인은 채통도 잊은 채 명옥의 처소로 들이닥쳐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치기 시작했다. 명옥이 비명을 지르며 말렸으나 힘센 하녀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고 명옥은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바닥에 뒹구는 비단 저고리와 족두리는 마치 명옥의 갈기갈기 찢긴 자존심처럼 보였고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변해버렸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괴함을 찾아낸 김씨 부인은 희색이 만면하여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명옥의 아버지가 물려준 농문서와 어머니의 은비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명옥은 사력을 다해 하녀들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들어 함을 빼앗으려 했으나 시어머니는 명옥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며 독서를 퍼부었다. 감히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대들다니 내년이 정녕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는 고함 소리는 명옥의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울려 퍼졌다. 뺨을 맞은 고통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감이 더 컸기에 명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경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증오와 경멸만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저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언제든 털어먹을 수 있는 곡간 취급을 받는 현실 앞에서 명옥은 자신이 지켜왔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존재 가치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살인적인 행위였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남편 이위는 방 안의 참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어머니의 손에 들린 문서를 보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명옥은 피 묻은 입술로 남편을 부르며 제발 어머니를 말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이위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기가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그는 동생의 빚을 해결할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내의 희생을 묵인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은 명옥에게 시어머니의 폭력보다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김씨 부인은 아들에게 보란 듯이 문서를 흔들어대며 이것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며 당당하게 방을 나섰고 이위는 죄책감에 젖은 눈으로 명옥을 잠시 바라보다가 황급히 어머니 뒤를 따랐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명옥은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으며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용암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잔인한 진실이 그녀의 온몸을 난도질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명옥은 흐트러진 방을 정리하지도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창호지 문에 비친 달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켈리를 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도 미련도 없었으며 만약 계속해서 머뭇거린다면 뼈와 살까지 발라먹히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 자명했다. 명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예법이나 도덕 따위는 개나 줘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명옥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칼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호신용으로 지니고 있던 은장도였다. 예전에는 정절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으나 지금 그녀에게 이 칼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썩은 밧줄을 끊어낼 무기로 보였다.
그녀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맹세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는 결단코 결판을 낼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 저 멍청하고 불쌍한 남편까지 데리고 이 지옥을 벗어나리라 다짐했다. 새벽녘 이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을 때 명옥은 잠들지 않고 정좌한 채 그를 맞이했다. 남편은 혀 꼬인 소리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고 명옥은 그런 남편의 등을 내려다보며 묘한 연민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 또한 가문의 무게와 어머니의 욕망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였으나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용기가 없는 겁쟁이일 뿐이었다. 명옥은 잠든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했고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 보따리에 챙기며 손놀림을 서둘렀다. 이제 그녀에게 집안일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오직 살아남아 인간답게 살겠다는 목표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빼앗긴 문서와 폐물은 찾을 수 없겠지만 대신 그녀는 자유라는 더 큰 보물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마쳤다. 밤 공기는 차가웠으나 그녀의 가슴속은 뜨거운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남은 찬밥 덩어리와 소금을 챙긴 명옥은 마당에 서서 어둠에 잠긴 기와집을 한 번 휘둘러 보았다. 웅장해 보이는 저 지붕 아래 얼마나 많은 위선과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생각하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롯이 전명옥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시작은 이 견고한 감옥을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웠고 이위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일어나세요, 서방님. 우리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명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위가 무슨 소리냐며 웅얼거렸지만 명옥은 그의 입을 막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여기 있으면 우리는 둘 다 죽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이위는 아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광기를 보고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었으나 명옥의 손이 그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자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명옥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갓을 씌워주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의 기억은 모두 고통뿐이었으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명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마당의 흙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옆에서 떨고 있는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가보지 않은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그곳에는 숨막히는 억압과 착취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명옥은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첫 페이지를 열어젖혔다.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고 붉은 여명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혹은 경고하듯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으나 명옥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 외쳤다. 잘 있거라, 지옥 같은 집구석아. 나는 이제 자유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해방감의 증거였다. 이위는 명옥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으나 그의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고 불안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술기운을 몰아내자 현실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고 그는 명옥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부인이 밤에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오. 날이 밝으면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소라는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위에게 있어 가문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는 본능적으로 안채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다. 명옥은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시리고 차가웠다. 서방님, 용서라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서를 빈단 말입니까? 명옥의 낮은 일갈은 이위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죄를 지은 것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도련님이고 며느리의 핏값으로 그 구멍을 메운 어머님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까? 이위는 아내의 불경한 언사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다. 평생을 효와 예가 하늘인 줄 알고 살아온 그에게 명옥의 말은 천지가 개벽할 반역의 언어였으나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그래도 어머니 아니신가? 라고 웅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아래 썩어 문드러진 진실을 그 또한 모르지 않았기에 명옥의 절규는 그의 양심을 아프게 찔러대고 있었다. 명옥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그 온기는 이위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서방님, 저 달을 보십시오. 저 달은 양반의 집이나 천민의 오두막이나 똑같이 비춥니다. 명옥은 하늘에 걸린 하얀 달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우리가 이곳을 떠난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담장 너머에 우리가 진짜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정에서 애소로 바뀌어 있었고 그것은 이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호소였다. 하지만 이위는 여전히 두려움의 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이 맨몸으로 거친 세파를 견뎌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이오. 나는 글 읽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소라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다.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을 꺾는 치욕적인 말이었으나 생존 앞에서는 체면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명옥은 그런 남편의 나약함조차 품어 안으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있습니다. 제 손이 부르트고 발이 닳더라도 서방님을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명옥의 단호한 맹세는 이위를 충격에 빠뜨렸다. 여인은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명옥은 스스로 가장이 되어 남편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작고 여린 어깨가 그 순간만큼은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고 이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우물 안에서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내는 더 이상 수동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운명과 맞서 싸우는 여장부였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당에 드리운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가문의 조상 귀신들이 그들을 꾸짖는 듯했다. 이휘는 움찔하며 주위를 살폈으나 명옥은 동요하지 않고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반짝이자 이휘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으나 명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칼은 제 목을 찌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베어내기 위함입니다. 서방님, 선택하십시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칼로 저를 죽이고 이곳에 남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목숨을 건 최후의 통첩이었고 이휘는 아내의 눈에서 죽음을 불사한 결기를 읽어내고 전율했다. 그녀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만약 자신이 거절한다면 그녀는 홀로 떠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자리에서 자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이휘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호통 소리와 아내의 피 맺힌 절규가 뒤엉켜 혼란스러운 전쟁을 벌였다. 그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신음했으나 명옥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며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비로소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가문의 위광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인, 명옥이었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꼭두각시처럼 살아온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이제라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부인, 내가 어리석었소.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못난 놈이나 그대 곁에 있겠소. 이의가 떨리는 손을 뻗어 명옥의 치마자락을 잡았을 때 명옥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자 동시에 연민의 눈물이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그들의 맹세는 화려한 예식도 증인도 없었으나 그 어떤 혼례 서약보다도 진실하고 무거웠다. 그들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타인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할 진정한 동지가 되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명옥은 눈물을 닦고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마당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향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자 두 사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다행히 안채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안락함과 권위에 취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뒷문을 열고 나가자 좁고 거친 산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둠 속으로 뻗은 그 길은 마치 짐승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명옥은 주저하지 않고 발을 내디뎠고 이휘 또한 두려움을 억누르며 아내의 뒤를 따랐다. 등 뒤로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은 이제 웅장한 저택이 아니라 그들을 가두었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그 무덤의 작별을 고하며 산자들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이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명옥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명옥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남편을 격려했고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빛나며 이휘를 인도했다.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산속에서 두 사람은 오직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하며 걸음을 옮겼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각이었기에 명옥은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 고개 마루에 올라섰을 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명옥은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어둠 속에 잠겨있는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그 속에 감추어진 비극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서방님, 보십시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날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휘는 땀에 젖은 얼굴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맛보는 자유의 맛이었고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맙소. 부인, 나를 살려주어서 고맙소라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명옥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다. 이제 그들은 도망자가 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주인이 되었다. 세상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지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맹세는 달빛 아래서 이루어졌으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태양 아래서 흘릴 땀방울이 될 것이었다. 명옥과 이위는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그 걸음걸이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위풍당당했다. 낡은 집신이 흙바닥을 차고 나갈 때마다 그들을 다 매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듯했다.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했고 바람은 그들의 땀을 식혀주며 응원가를 불렀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찼으나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옥은 앞을 향해 뻗은 길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다. 보아라 세상아.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녀의 다짐은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멀리 퍼져나갔다. 이위 또한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붓을 꺾고 쟁기를 잡더라도 결코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겠노라고. 그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명옥의 남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고 그들은 그렇게 세상 속으로 자유 속으로 사라져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길은 마치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들의 운명처럼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차가운 이슬은 도망자들의 옷자락을 축축하게 적시며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명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잠시도 발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는 해가 중천에 떠올라 가문의 사람들이 그들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반드시 강을 건너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명옥은 그 손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묵묵히 앞장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루터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로만이 그려져 있었고 그 길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짐승들의 통로였다. 이위는 평생 글만 읽던 선비의 몸이라 험한 산행에 금세 지쳐 다리가 풀렸으나 아내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만 했다. 갓은 이미 나뭇가지에 걸려 비뚤어졌고 고운 비단씨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어졌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으니 지금 이 고행이 자신이 선택한 자유의 대가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끔씩 숨 너머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그들을 재촉하는 추격자의 고함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졌고 그때마다 이위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뒤를 힐끔거렸다. 명옥은 남편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의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으나 사실 그녀의 심장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잡힌다면 시어머니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명목으로 멍석말이를 하거나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을 제거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길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고 품속에 숨겨둔 은장도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산비탈을 내려와 갈대밭이 무성한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짙은 안개 속에서 검푸른 뱀처럼 굽이치며 흐르고 있었고 그 광경은 묘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자아냈다. 나루터에는 아직 사공이 보이지 않았고 빈배 몇 척만이 물결에 흔들리며 끼익끼익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앞날을 경고하는 듯 불길하게 들려왔다. 명옥은 갈대숲 사이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으나 다행히 인기척은 없었고 오직 바람에 스치우는 갈대 소리만이 그들의 거친 숨소리를 감춰주고 있었다. 이위는 젖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고르며 부인. 이제 어찌할 작정이오. 배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지 않소라고
절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명옥은 대답 대신 강 건너편을 응시하며 사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양반 차림의 남녀가 짐 보따리를 들고 서성이는 모습은 단번에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때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노젓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명옥의 눈이 번쩍 뜨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낡은 나룻배 한 척이 유령처럼 안개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고 뱃머리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노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노를 젓고 있었다. 명옥은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갈대숲에서 뛰쳐나가 손을 흔들었으나 노인은 그들을 보고도 못 본 척 뱃머리를 돌리려 했다. 명옥은 다급하게 치마를 걷어올리고 강물로 뛰어들어 어르신 제발 저희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절박하게 매달렸다. 차가운 강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으나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기세로 다가갔고 이 또한 당황하여 그녀의 뒤를 따랐다. 노인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이 새벽에 양반네들이 무슨 사연으로 도망질을 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배는 죄인은 태우지 않소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명옥은 노인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으나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품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길을 떠나는 불쌍한 내외일 뿐입니다. 이 가락지는 제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부디 노잣돈으로 받아주십시오. 명옥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진실하고 강렬하여 노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노인은 은가락지와 명옥의 젖은 눈망울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뱃머리를 돌려 그들을 태워주었다. 배가 강물을 가르며 나아가자 이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배바닥에 주저앉았으나 명옥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멀어지는 강가를 주시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마을의 윤곽이 점점 흐릿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원망의 찌꺼기들도 강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은 이제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졌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지도에도 없는 미지의 땅이었기에 두려움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변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이위는 사색이 되어 배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저들이 쫓아왔소.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요. 이위의 비명에 가까운 속삭임에 명옥은 입술을 깨물며 노인에게 더 빨리 저어달라고 눈짓으로 애원했다. 노인은 묵묵히 노를 저을 뿐이었으나 그의 팔뚝에는 힘줄이 붉어져 나왔고 배는 물살을 가르며 속도를 높여 나갔다. 안개가 그들을 감싸주어 다행히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 찰나의 순간은 명옥에게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엎드려 떨고 있는 남편의 등 위에 손을 얹고 괜찮습니다. 서방님, 안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라고 위로했으나 그녀의 손바닥에도 식은땀이 흥건했다.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반대편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솟아올라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 도망자들의 처지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명옥과 이위는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렸고 흙바닥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노인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시 강으로 배를 띄우며 살아서 가시오. 끈질기게 사는 놈이 이기는 법인이라는 묘한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낯선 땅의 흙냄새는 고향의 그것과는 달랐고 시장통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미 장사치들과 행인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명옥은 남편의 갓을 벗겨 보따리에 넣고 자신의 머리 모양도 흐트러뜨려 평범한 안악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양반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군중 속에 섞여드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안전함을 느꼈다. 이휘는 자신의 상투가 드러난 것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으나 명옥은 오히려 그 모습이 자유로워 보여 남몰래 미소 지었다. 시끌벅적한 장터의 소음은 그동안 숨죽여 살아왔던 그들의 귀를 멍하게 만들었으나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명옥은 생의 에너지를 느꼈다. 국밥 끓이는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거리에서 그들은 이방인이었으나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들이었다. 명옥은 주머니 속의 엽전 몇 덕을 만지작거리며 오늘 하루를 버틸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고민조차 행복하게 느껴졌으니 그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위는 낯선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며 어린아이처럼 두리번거렸고 명옥은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인파를 헤치고 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따가운 햇살이 쏟아졌지만 이제 그 햇살은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비추는 축복의 빛처럼 느껴졌다. 골목 어귀의 주막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녹아내리며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위는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키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고 명옥은 말없이 물그릇을 건네며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이 순간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는 한 끼였으며 자유의 맛이 가미된 최고의 만찬이었다. 식사를 마친 명옥은 주인 주모에게 근처에 싼 방이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고 주모는 그들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말없이 뒷방을 가리켰다. 허름하고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가문의 억압도 없는 그들만의 온전한 성체였다. 문을 닫고 들어선 순간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다. 천장에 얼룩진 벽지를 바라보며 이위가 나지막에 물었다. 부인,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명옥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가시지요. 어디든 이곳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당장의 평온함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왁자지껄한 장터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방 안만큼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평화가 감돌았다. 그들은 그렇게 도망자로서의 첫날 밤을 낯선 주막 뒷방에서 맞이하게 되었고 피로에 지쳐 까무룩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명옥은 넓은 벌판을 달리고 있었고 그 끝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깨어나면 다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왕우장상도 부럽지 않은 달콤한 휴식이었다. 은밀한 탈출은 성공했으나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장터의 아침은 소란스러웠으나 명옥의 귀에는 그 소음이 마치 먼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들려왔고 오직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한기만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떠나려던 찰나 인파를 헤치고 다가오는 낯익은 그림자들이 명옥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심장은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시댁의 마당쇠 최 씨와 건장한 하인 서넛이 몽둥이를 든 채 살기등등한 눈으로 장터 곳곳을 훑고 있었으니 그들의 등장은
이 평화로운 아침을 순식간에 지옥의 입구로 바꾸어 놓았다. 명옥은 본능적으로 남편 이위의 소매를 잡아당겨 갓쓴 노인 뒤로 몸을 숨겼으나 짐승처럼 예민한 최 씨의 눈길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기 있다 도련님과 그 계집이다. 최 씨의 고함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이위는 사색이 되어 다리를 떨며 주저앉을 뻔했다. 하인들은 순식간에 명옥과 이위를 포위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가 코끝을 찌르며 숨막히는 공포를 조성했다. 최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도련님. 마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곱게 돌아가시지요. 괜한 매를 벌지 마시고라며 빈정거리듯 말했으나 그 눈빛에는 양반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명옥의 치마자락만 꽉 움켜쥐고 있었다. 명옥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최 씨 앞을 막아서고는 우리는 돌아가지 않네. 비키게라고 단호하게 말했으나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그녀를 밀쳐내려 했다. 어디서 감히 천한 며느리가 주인의 앞길을 막느냐. 내년이 도련님을 홀려 집안을 망신시켰으니 멍석마리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최 씨의 모욕적인 언사는 명옥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밀려나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최 씨를 노려보았다. 천한 며느리라 했느냐 그래. 나는 너희들이 부리는 노비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다. 허나 내 남편은 이 가문의 적자다. 내 놈들이 감히 상전에게 몽둥이를 들이대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명옥의 일갈은 예상치 못한 기백을 담고 있어 최 씨와 하인들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명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임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보시오, 여러분, 이들은 시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의 친정 유품까지 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려 한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 죄란 말입니까? 명옥의 절규 섞인 외침은 장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웅성거림은 곧 동정 여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양반가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최 씨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당황하여 저 미친년이 입을 막아라. 당장 끌고 가라고 소리쳤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명옥의 팔을 꺾고 이휘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자 이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으나 명옥은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저항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끌려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소리치세요. 사람이라고 외치세요. 명옥의 외침은 이휘의 몽롱한 정신을 깨우는 채찍질과 같았고 그는 눈앞에서 아내가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모습을 보며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어머니의 그림자에 숨어 살아온 그였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는 모습은 그의 남은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위는 떨리는 손으로 최 씨의 멱살을 잡으려 허우적거렸고 비록 힘은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예전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이놈들 놓지 못하겠느냐.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이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볼품 없었으나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담아 내뱉은 호령이었다. 최 씨는 예상치 못한 도련님의 반항에 당황하여 주춤했고 그 틈을 타 구경하던 장터에 장정 몇몇이 끼어들며 거 너무한 거 아니오.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건 납치나 다름없소라며 거들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 씨는 눈을 부라리며 이건 양반가 집안일이다.
산 것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이미 분위기는 명옥 부부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사람들은 돌멩이를 집어들거나 지게 작대기를 들고 하인들을 위협하며 물러가라고 소리쳤고, 이는 억눌린 민중들이 위선적인 양반들에게 보내는 야유와도 같았다. 명옥은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휘의 손을 낚아채며 지금입니다. 뛰세요라고 외치고는 인파 속으로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고 뒤에서 최 씨의 분노 섞인 욕설과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나 장터 사람들의 등 뒤로 가려져 점차 멀어졌다.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그들은 짐 보따리가 무거운 줄도 모르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명옥의 치마는 찢어지고 이휘의 갓은 벗겨져 나갔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그들은 단순한 물리적 탈출을 넘어 가문이라는 거대한 권위에 맞서 승리한 것이었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성황당 고개에 이르러서야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지듯 멈춰섰고 서로의 땀범벅이 된 얼굴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나 그 고동 소리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북소리처럼 느껴져 실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부인, 내가 그놈들에게 소리쳤소.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이오. 이휘의 말에 명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흑투성이가 된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장하셨습니다. 서방님은 오늘 저를 지키신 것입니다. 명옥의 칭찬은 이휘에게 과거 급제보다 더 큰 영광으로 다가왔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멀리 장터 쪽을 내려다보니 여전히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나 이제 그 소란은 그들과 상관없는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가문과의 정면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그 대가로 진정한 자유를 얻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명옥은 잘 알고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성격상 추노꾼을 풀어서라도 끝까지 쫓아올 것이 분명했다. 이제는 정말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바다 건너나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야만 했다. 명옥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더 멀리 가야 합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시간조차 아깝습니다라고 재촉했고 이휘는 군말 없이 짐을 다시 챙겨들었다. 고갯마루를 넘어가며 명옥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마치 그들의 앞길을 비추는 서광처럼 느껴졌다. 가문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나온 그들은 이제 벌거숭이나 다름없었으나 그 나약한 살결 위로 굳은 살이 박히고 근육이 붙어 강인한 야생의 생명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대면은 두려웠으나 피하지 않았기에 얻은 승리였고 그 기억은 앞으로 닥칠 수많은 시련을 이겨낼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자 명옥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매며 결연한 표정으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피어올랐다. 끝없이 펼쳐진 그 푸른 물결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고 오직 파도와 바람만이 존재하는 그곳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일 것이라 믿었다. 이휘도 아내의 뜻을 읽은 듯 묵묵히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밟으며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갔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을 배웅했고 숲속의 새들은 자유를 찾아 떠나는 두 영혼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개척자였으며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길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었다. 명옥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결코 노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입니다.
그 말은 주문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렇게 그들은 가문의 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사라져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하나의 풍경화처럼 세상 속에 녹아들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험난한 고행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서는 것은 그들 곁에 서로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자유는 투쟁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진리를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가문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넘어선 대가는 혹독했으니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도 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굶주림과 추위라는 현실의 채찍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은 두 사람의 발바닥을 피와 고름으로 지시겨 놓았고 곱게 자란 이위의 얼굴은 흙먼지와 수염으로 뒤덮여 거리의 거린과 다를 바 없는 몰골로 변해 있었다. 가져온 노잣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명옥은 숲에서 캔 잣불이나 덜 익은 감으로 남편의 줄인 배를 채워주며 쓰라린 속을 달래야만 했다. 밤이 되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낯선 숲이나 폐가의 처마 밑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쪽잠을 잤으나 그마저도 추격자들의 악몽에 시달려 편히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이위는 평생 붓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선비였기에 이 거친 야생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신음소리에는 육체적 고통보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비탄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명옥이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할 때면 이휘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잡는 것조차 미안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가에는 자괴감의 눈물이 맺혀 말라버린 흙바닥을 적셨다. 부인, 나는 짐만 될 뿐이요. 차라리 나를 버리고 가시오. 라는 그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은 명옥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픈 가시가 되었다. 명옥은 그런 남편의 나약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서방님을 살리기 위해 나온 길입니다. 혼자 살려면 진작에 도망쳤을 것입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남편의 상처난 발을 감싸주며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기 위한 수업료라 생각하자고 그를 다독였다. 명옥의 내면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는 무너지는 남편을 지탱해야 하는 기둥이 되어야 했기에 울고 싶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도끼를 품었다.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아모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그 기세만이 지친 두 사람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작은 장터에 들러 허기를 채울 방도를 찾아야 했는데 수중에 가진 것이라곤 땡전 한 푼 없는 처지라 구걸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이위는 체면 때문에 차마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서 있었으나 명옥은 주저없이 국밥집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와 허드렛 일을 자청했다.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그녀가 남들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고 음식 찌꺼기를 치우는 모습은 이위에게 뼈를 깎는 듯한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가게 모퉁이에 숨어서 아내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고 주먹을 꽉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도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해질녘 명옥이 품삯으로 받아온 주먹밥 2덩이와 식은 국 한 사발을 들고 나왔을 때 이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명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서방님, 어서 드십시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좋습니다. 라고 밥덩이를 건넸다. 이휘는 밥을 받아들고 목이 메어 한참을 삼키지 못하다가 결국 굵은 눈물방울을 밥 위로 떨구고 말았다. 미안하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내 글줄이나 읽는다는 놈이 아내를 이리 고생시키니 죽어 마땅하오. 이위의 오열의 명옥은 조용히 그의 등을 쓸어주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땀 흘려 얻은 정당한 대가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 어귀의 다리 밑에서 밤을 보냈는데 이위는 잠들지 못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읽어왔던 성현들의 말씀이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공허한 활자였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아내가 받아온 주먹밥 한 덩이가 논어와 맹자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하게 느껴졌으며 그는 비로소 노동의 가치와 생존의 엄중함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위는 잠든 아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맹세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손으로 이 사람을 먹여 살리리라. 다시는 이 손에 흙탕물을 묻히지 않게 하리라 다짐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다음 날부터 이위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으니 그는 더 이상 뒷짐지고 걷는 양반이 아니라 짐을 나누어지는 동반자가 되려 노력했다. 길가에 떨어진 뎃감을 줍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의 모습은 서툴고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 눈빛만은 진지했다. 명옥은 그런 남편의 변화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묵묵히 응원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다. 비록 몸은 천리말리 떨어져 나갈 듯 고단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밀착되어 서로의 고동 소리를 느끼고 있었다. 산 넘고 물 건너는 여정 도중 그들은 폭우를 만나 산속에 버려진 사당으로 피신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은 공포 그 자체였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낡은 사당문이 덜컹거리며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를 냈고 빗물이 새어 들어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추위에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귀신이 아니라 불쑥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추노꾼들이었다. 시댁에서 보낸 추격자들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환청이 들릴 때마다 이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소스라치게 놀랐고 명옥은 그를 진정시키느라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사흘간 계속된 비로 길이 끊기고 식량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극한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허기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이위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그의 잠꼬대는 명옥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명옥은 빗속을 뚫고 나가 산딸기와 약초를 캐오며 필사적으로 남편을 간호했고 그녀의 손발은 가시에 찔려 성한 곳이 없었다. 그녀는 혼수 상태인 남편에게 씹어서 으깬 약초물을 먹이며 제발 버텨달라고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울부짖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이위는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열이 내리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그는 과거의 자신을 그 사당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했다. 그는 바쑥해진 얼굴로 명옥을 바라보며 부인 덕에 살았소.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부인의 것이오라고 나지막이 고백했다. 명옥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의 야윈 손을 꼭 잡았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다시 길을 나선 그들의 행색은 더욱 초라해졌으나 발걸음에는 전보다 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양반과 아내라는 호칭 대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동등한 인간으로서 길을 걸었다. 명호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네. 서방님. 저 고개만 넘으면 바다가 보일 것입니다. 격식을 벗어던진 그들의 대화는 훨씬 자유롭고 편안했으며 그것은 그들이 사회적 지위라는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만 남은 순수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마침내 험준한 산맥의 끝자락에 섰을 때 저 멀리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명옥은 그토록 그리던 바다를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벅차오르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은 그들이 지나온 고난의 세월을 위로하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 광활함은 그들이 겪은 세상의 좁은 시련들을 하찮게 만들어버렸다. 이위 또한 넋을 잃고 바다를 바라보며 저기가 우리가 살 곳이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곳에는 우리를 옥죄는 담장도 우리를 감시하는 눈초리도 없습니다. 오직 파도와 바람과 우리 둘뿐입니다. 명옥의 대답에 이위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자 동시에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장이었으나 적어도 그곳에서는 노비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나갔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만난 노인이 이곳은 갯마을이라 험한 일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새님 같은 분들이 어찌 살려고 오셨소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명옥과 이위는 서로를 마주보며 빙긋이 웃었다. 이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그들에게 육체 노동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손발이 닳도록 일해서 밥 먹고 살면 되지요. 남의 눈치 보며 배불리 먹는 것보다 내 힘으로 벌어먹는 죽 한 그릇이 더 달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휘의 당당한 대답에 노인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갯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낡은 빈집을 찾아 짐을 풀었고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궐보다 더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방 안가득 밀려 들어왔고 명옥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이위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지켜보며 내일부터는 자신이 먼저 일거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눈빛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고난의 긴 여정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으나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랑은 시련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처럼 빛나게 되었다. 그들은 잃은 것이 많았으나 얻은 것은 더 많았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존재와 자유라는 가치였다. 이제 그들 앞에는 낯선 바다 생활이라는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거친 파도도 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탐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갯마을의 바람은 내륙의 그것과는 달리 비릿하고 끈적거려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금기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파도 소리는 밤낮 없이 귓가를 때리며 이곳이 생존의 최전선임을 상기시켰다. 명옥과 이유가 정착한 곳은 포구 끝자락에 위치한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었는데 지붕은 구멍이 숭숭 뚫려 별이 보였고 벽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곳은 세상의 잣대와 억압이 닿지 않는 유일한 성소였기에 그들은 거적대기를 덮고 누워서도 서로를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뜨내기 부부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고 그들의 곱상한 손과 어설픈 말투를 보며 며칠 못 버티고 도망칠 것이라 수군거리며 비웃음을 날렸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일을 해야 했기에 이위는 염전으로 나갔고 명옥은 안악들을 따라 굴을 깔어 갯벌로 향했는데 그 첫걸음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평생 분만 잡았던 이휘에게 소금 가마니를 나르는 일은 고문을 받는 것과 다름없었고 그의 어깨는 금세 까져서 피고름이 배어나왔다. 인부들은 비틀거리는 이휘를 보며 샌님, 책 읽는 힘으로는 소금 한 줌도 못 들어라고 조롱했으나 이휘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가마니를 다시 짊어졌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이 노래졌지만 그는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 악물고 버텨냈으니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껍질을 깨는 처절한 수행이었다.
명옥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았으니 갯벌의 칼바람은 살점을 도려내는 듯했고 날카로운 굴 껍데기는 그녀의 고운 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텃세 심한 마을 안악들은 명옥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고 그녀는 구석진 곳에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작업에 몰두해야 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흘러 바닷물에 섞여 들어갔지만 명옥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바구니를 채워나갔고 그녀의 눈빛은 생존을 향한 집념으로 불타올랐다. 양반가 마님 소리를 듣던 과거는 이제 꿈처럼 아득해졌고 그녀는 오직 오늘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한 명의 생활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질녘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할 말을 잃었으나 이내 짠한 마음이 들어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이위의 등은 상처투성이었고 명옥의 손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상처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들이 흘린 정직한 땀의 증거였다. 힘들지 않으냐는 남편의 물음에 명옥은 고개를 저으며 남의 눈치 보며 먹던 진수성찬보다 내 손으로 번 보리밥이 더 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보리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비로소 노동의 신성함과 밥 한 톨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끈질기게 버티는 두 사람의 근성에 대한 인정이었다. 이위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요령을 피우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려 애썼고 쉬는 시간에도 염전 반장에게 일을 배우려 굽실거리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명옥 또한 싹싹한 태도로 안악들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멋진 일을 마다하지 않자 그녀를 경계하던 굴막 할머니도 슬그머니 갓 잡은 생선 한 마리를 쥐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딱지를 떼고 거친 바다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장날이 되어 명옥이 처음으로 받은 품삯을 털어 남편에게 막걸리 한 사발과 돼지비계를 넣은 국밥을 사주었는데 이휘는 그 맛에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내 평생 수많은 술상을 받아보았으나 오늘 이 술맛에 비할 바가 아니구나. 이휘가 목이 메어 말하자 명옥은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린 채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국밥을 들이키는 남편의 모습이 명옥에게는 세상 그 어떤 호걸보다 듬직하고 멋져 보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서방님, 부인이라 부르기보다 휘씨, 명옥씨라 부르며 격식 없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바다 생활은 고단했지만 그들에게 전례 없는 자유를 선사했으니 밤이면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거닐었고 누가 볼세라 숨죽일 필요 없이 크게 웃고 떠들 수 있었다. 명옥은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갯벌을 누볐고 이휘는 상투를 틀어올리는 대신 머리띠를 두르고 땀을 흘렸다. 가문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고 그 모습은 투박하지만 건강한 생명력으로 넘쳐 흘렀다. 명옥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여기서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틈틈이 모은 돈으로 판잣집을 수리했는데 이휘가 서툰 솜씨로 지붕을 얹고 명옥이 흙을 발라 벽을 메웠다. 비록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들의 손때가 묻은 보금자리는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 따뜻하고 안락했다. 방 한가운데 작은 화로를 놓고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내년에는 작은 배를 하나 사서 고기를 잡아보면 어떨까? 이휘의 엉뚱한 제안에 명옥은 배꼽을 잡고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희망이라는 단단한 알맹이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불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으니
장터를 오가는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세상 소식이 그러했다. 한양 정세가 어수선하다느니, 어느 대가집이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명옥은 애써 그런 소식들에 귀를 막으려 했으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의 씨앗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과거는 죽은 듯 고요하다가도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며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기에 명옥은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을 팔러 읍내에 나갔던 이위가 사색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의 손에는 낡은 관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여보, 큰일 났소. 우리 본가. 아니 그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하오. 이위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관보를 낚아채 읽어내려갔다. 거기에는 이씨 가문의 장남이 뇌물수수와 국고 횡령 혐의로 하옥되고 가산이 몰수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그토록 지키려 발악했던 가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똥물에 처박힌 꼴이 된 것이었다. 명옥은 멍하니 관보를 내려놓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통쾌함이라기보다는 인생무상에 가까운 허탈함이었다. 그토록 대단한 척을 쓰대던 시댁 식구들이 결국 욕망의 덫에 걸려 파멸했다는 사실은 권불 10년이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그들에게도 또 다른 폭풍이 닥쳐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경고이기도 했으니 몰락한 양반들이 살 길을 찾아 흩어지면 필시끈 떨어진 연신세가 되어 이곳까지 흘러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위는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가 도망친 것을 관하에서 알면 어찌 되오. 혹여 연좌제로 우리까지 잡아들이는 것은 아니오라며 걱정을 쏟아냈다. 명옥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그들과 인연을 끊은 남남입니다. 호적에서 파내라 소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 할 리 없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으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평온했던 그들의 바다 마을에도 서서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명옥은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밤바다를 응시했는데 검은 파도는 마치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누가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기필코 지켜낸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비록 몸은 비천한 갯마을 안악이 되었으나 정신만은 그 누구보다 고귀한 자유인임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웬 낯선 무리가 누더기를 걸친 채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으나 그 눈빛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오만함과 도끼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했다. 명옥은 그 무리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멈누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니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김씨 부인과 시동생 이준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악연의 끈질김처럼 그들이 기어코 이 땅 끝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김씨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명옥을 발견하자마자 귀신같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내년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도망친 요물.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평화롭던 갯마을의 공기를 단번에 찢어 놓았다. 명옥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으나 옆에 있던 이위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내의 뒤로 숨으려 했다. 바야흐로 피할 수 없는 과거와의 대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명옥은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당신들이 행세할 안방이 아닙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명옥의 서슬퍼런 일갈에 김씨 부인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독사를 품은 눈으로 달려들 기세를 보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갈매기들이 불길하게 울어대며 하늘을 맴돌았다.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갯마을이 이제는 과거의 망령들과 싸워야 할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다. 명옥은 남편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으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나는 며느리도 노비도 아니다. 나는 전명옥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갯마을의 평온한 공기를 찢어발기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이 낯선 거짓대를 경계의 눈초리로 훑어내리기 시작했다. 명옥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잠시 휘청거렸으나 이내 입술을 깨물며 중심을 잡고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예전 같으면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빌었을 테지만 지금 명옥의 발밑에는 자신이 직접 다진 단단한 삶의 터전이 있었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이유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는 호랑이 같은 위엄을 잃은 지 오래였고 그저 배고픔과 도끼에 찌든 초라한 노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옥을 서글프면서도 냉정하게 만들었다. 시동생 이준이 어머니의 기세에 편승하여 앞으로 나서며 형수님, 어찌 시어머니를 보고도 인사를 올리지 않는단 말이오. 예법도 잊으셨소. 라고 호통을 쳤으나 그 목소리는 백구레에서 나오는 힘이 빠져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처럼 들렸다. 명옥은 코웃음을 치며 예법이라니요. 도련님, 양반의 법도는 기와집 담장 안에서나 찾으시지요. 이곳은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하는 곳입니다라고 싸늘하게 대꾸했다. 이주는 명옥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고 그의 누더기 옷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손목은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처참하게 몰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대꾸에 분기탱천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려 했으나 그때 명옥의 뒤에 숨어있던 이위가 불쑥 앞으로 나서며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이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좌중을 압도했고 김씨 부인은 믿었던 아들의 반항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내 놈이 어미를 막아서는 게냐, 천한 계집의 치마폭에 쌓여 천륜을 저버리겠다는 게냐. 김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이위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륜을 저버린 것은 제가 아니라 자식들을 욕망의 제물로 삼은 어머니이십니다. 가문이 망하고 쫓겨나신 지금도 그 헛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셨습니까? 이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고 그것은 평생을 억눌려 살아온 아들이 처음으로 토해내는 피맺힌 독립 선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막힌 패륜과 반전의 드라마를 숨죽여 지켜보았고 굴막 할머니가 혀를 차며 춥춥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저 꼴 좀 보게라고 중얼거렸다. 김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가문의 몰락을 애도하는 장송곡처럼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명옥은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통쾌한 승리감이라기보다는 한때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던 존재가 먼지처럼 작아지는 것을 목격하는 허무함이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은 김씨 부인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휘두르던 권위와 시스템이었으나 이제 그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그저 늙고 병든 한 인간일 뿐이었다. 명옥은 한숨을 내쉬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으나 김씨 부인은 그 손을 뿌리치며 독서를 뱉었다. 하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는 양반의 체면보다 더 정직했으니 김씨 부인과 이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명옥은 그 비참한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마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그들이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임을 깨달았다. 배가 고프신 모양이니 밥은 드리겠습니다. 허나 며느리로서 올리는 진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객에게 베푸는 적선이라 생각하십시오. 명옥의 말은 차가웠으나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담겨 있었다. 명옥이 부엌으로 들어가 보리밥에 된장국을 말아내오자 김씨 부인과 이주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었다. 국물이 턱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밥을 입에 쑤셔 넣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굶주린 아기와 같았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위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한때 산해진미가 아니면 수저를 들지 않던 어머니가 개밥 같은 죽을 탐하는 모습은 가문의 완벽한 패배이자 현실 앞에서의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멈추고 혀를 끌끌 차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김씨 부인은 배가 차자 다시금 옛 버릇이 도져 방은 어디냐, 내 오늘은 피곤하니 아랫목을 데워놓거라라고 거만하게 명령했다. 명옥은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리며 어머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제 집이지 시댁이 아닙니다. 밥값을 하셔야 잠자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 김씨 부인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반박하려 했으나 명옥은 마당 한 구석에 쌓인 굴 껍데기 더미를 가리켰다. 저구를 닦아시면 헛간 방 한 켠은 내어드리지요. 일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이준이 발끈하여 형수님 너무한 것 아니오. 어찌 양반에게 천한 노동을 강요한단 말이오. 라고 대들었으나 옆에 있던 마을 청년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오자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쳤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여기는 새님 대접받는 곳이 아니오. 우리 명옥 씨 부부를 괴롭히려면 썩 꺼지시오.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지원 사격에 이위는 어깨를 폈고 명옥은 콧날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외로운 도망자가 아니라 이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김씨 부인과 이주는 살기 위해, 그리고 잘 곳을 얻기 위해 고운 손에 호미를 쥐고 굴더미 앞에 쭈그리고 앉아야만 했다. 서툰 솜씨로 굴을 까다 손을 찔려 비명을 지르는 어머니를 보며 이휘가 도와주려 했으나 명옥은 눈짓으로 그를 말렸다. 서방님, 돕지 마십시오.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평생 기생충처럼 우리 피를 빨아먹으려 들 것입니다. 명옥의 판단은 냉철했고 이휘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길임을 알기에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돌아섰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김씨 부인 모자는 헛간에 깔린 지푸라기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은 화려했던 과거와 대비되어 더욱 비루해 보였다. 명옥은 안방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밖을 내다보며 서방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이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오히려 시원하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해진 것 같소. 저들은 과거의 망령일 뿐 우리의 현재를 해칠 수는 없소. 이휘의 대답은 명옥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숙하고 단단했으며 그녀는 남편이 진정한 어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일은 어머니께 굴 까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겠소. 밥값은 하게 만들어야지. 이휘의 농담에 명옥은 키득키득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헛간까지 들려 김씨 부인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시작되었고 김씨 부인과 이주는 퉁퉁 부은 눈으로 마당에 나와 눈치를 살폈다. 명옥은 그들에게 낡은 작업복을 던져주며 갈아입고 따라오세요. 오늘은 갯벌로 나갈 겁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김씨 부인은 옷을 받아들고 망설였으나 배고픔과 추위를 이길 재간이 없어 결국 순순히 옷을 갈아입었다. 비단 옷을 벗고 무명천을 걸친 시어머니의 모습은 낯설었으나 역설적으로 훨씬 사람답게 보였다. 갯벌로 가는 길. 이휘는 지게를 지고 앞장섰고 명옥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는데 그 행렬은 기묘하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으나 명옥은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갯벌에 도착하자 명옥은 시어머니에게 호미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호통을 들으며 진땀을 흘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개를 깨트리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며느리의 꾸지람에 시어머니가 쩔쩔매는 모습은 완벽한 권력의 역전을 보여주었다. 하루 종일 갯벌에서 뒹굴며 흙투성이가 된 김씨 부인은 저녁이 되자 숟가락들 힘도 없다며 투덜거렸으나 밥그릇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비웠다. 노동의 고단함을 처음 맛본 그녀는 그날 밤 코를 골며 파타 털어졌고 명옥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양반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니 그들 또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고 땀 흘려 일하는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리가 입증된 셈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준도 조금씩 일을 거들기 시작했고 비록 투덜거리긴 했으나 밥값을 해야 한다는 명옥의 원칙에 서서히 적응해 갔다. 이씨 가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갯마을의 노동자로 흡수되어 갔고 명옥의 집은 더 이상 쫓기는 자들의 은신처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작은 왕국이 되었다. 명옥은 마당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란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임을, 그리고 그들조차 내 질서 안으로 끌어들여 변화시키는 것임을. 어느 날 저녁, 이휘가 명옥에게 다가와 부인, 고맙소. 내 가족을 버리지 않고 사람 만들어 주어서 정말 고맙소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명옥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면 짐을 가볍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낫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를 확인했고 그들의 등 뒤로 펼쳐진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갯마을에는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으나 명옥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원망의 파도가 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승리했음을 확신했다. 시어머니를 굴복시킨 것은 며느리의 도끼가 아니라 정직한 땀과 삶을 대하는 진정성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이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만난 빛이었다. 그 빛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고 명옥은 그 빛 속으로 한 발짝 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이제 마지막 장만이 남았으니 그것은 갈등의 봉합을 넘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비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명옥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내일 뜰 태양을 기다렸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벅찬 감동이 물결치고 있었다. 길고 험했던 여정의 끝에 비로소 안식이 찾아왔고 그 안식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쟁취한 고귀한 전리품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갯마을의 풍경도 어느덧 계절을 여러 번 갈아입었으나 명옥의 눈빛은 세월의 풍파에 깎이기는커녕 더욱 단단하고 매끄러운 몽돌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안악을 넘어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어물전의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여장부로 거듭나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도망쳐온 양반댁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고 명옥 행수라 부르며 그녀의 지혜와 결단력을 따랐으니 이는 가문의 배경 없이 오롯이 그녀 자신의 능력으로 일구어낸 명예였다. 낡은 판잣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말리는 생선들이 풍요롭게 널려 있었으나 명옥은 여전히 거친 무명옷을 입고 일터의 가장 앞자리를 지켰다. 이위 또한 몰라보게 변하였으니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건강한 구릿빛을 띠었고 가늘었던 팔뚝에는 밧줄을 당기며 생긴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붓 대신 노를 잡는 것이 더 익숙한 뱃사람이 되어 있었고 파도의 흐름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는 눈은 예전의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시절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다. 그는 만선 깃발을 꽂고 항구로 돌아올 때마다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가문의 억압에 눌려 살던 시절에는 결코 낼 수 없었던 자유인의 기백이 서려 있었다. 부부는 저녁이면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지난날의 고생을 안주 삼아 이야기했고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한숨이나 원망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한때 호랑이 시어머니로 군림했던 김씨 부인은 이제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양지 바른 마당 한 구석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처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으나 이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명옥의 가훈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몫을 해내려 애썼다. 그녀는 가끔 먼 바다를 바라보며 회한에 잠기기도 했으나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는 맛이 좋구나라며 넌지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것은 과거의 권위를 모두 내려놓은 자만이 보일 수 있는 항복이자 동시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화해였다. 시동생 이준 역시 개과천선하여 형을 도와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뱃멀미로 고생을 했으나 이제는 제법 뱃사람 태가 나서 마을 처녀들에게 눈길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박과 술로 가산을 탕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형수 명옥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으나 그 태도는 비굴함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명옥이 이 집안의 기둥이자 자신들을 사람구실하게 만들어준 은인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씨 가문의 남자들은 명옥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그녀의 질서 안에서 비로소 제 자리를 찾고 안정을 누리게 된 셈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명옥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을 뒷산 언덕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배닐 나가는 남편의 배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자 명옥은 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고 이 아이만큼은 반상이나 적서의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키우겠노라 다짐했다. 과거 자신을 초감해왔던 며느리라는 굴레나 여자라는 한계는 이 아이에게는 그저 옛날 이야기 속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전설처럼 들리게 할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마폭을 날렸고 명옥은 폐부 깊숙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시며 완전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상에는 갓 잡은 싱싱한 생선회와 해물탕이 푸짐하게 차려졌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김씨 부인이 숟가락을 들며 옛날에 비하면 천한 밥상이지만 맛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구나라고 농담을 던지자 이위와 이준이 박장대소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명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으니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람 사는 집의 풍경이었기 때문이었다. 격식과 체면 때문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던 지옥 같은 기와집보다 비린내 나는 이 판잣집이 100번 1000번 더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식사를 마친 후 명옥과 이위는 밤바다를 거닐었는데 달빛이 바다 위에 길을 내어주고 파도는 그들의 발치에서 부서지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이위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부인, 만약 그때 당신이 나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어찌 되었겠소. 아마 숨만 붙어 있는 송장이었을 것이오. 라고 회상했다. 명옥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입니다. 서방님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으셨다면 저 또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를 넘어선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명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떠올렸다. 양반이라 귀한 것이 아니고 천민이라 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땀 흘려 책임지는 자만이 진정으로 귀한 존재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는 존재도 아니었으며 오직 전명옥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낀 낡은 눈가락지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것은 그녀가 쟁취한 승리의 훈장과도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명옥은 진통을 느끼고 아이를 낳았는데 우렁찬 울음소리가 갯마을의 아침을 깨우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렸다. 아이를 받아든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어 고맙다라고 중얼거렸으나 명옥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는 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갈 자유인이다. 이휘는 아들과 아내를 번갈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고 마을 사람들은 떡과 미역을 들고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아이가 자라 걸음마를 떼고 말문이 트일 무렵 명옥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나갔는데 아이는 넓은 바다를 보며 멜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명옥은 아이에게 수평선을 가리키며 보아라. 저 바다처럼 너의 세상도 끝이 없을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라고 축복해 주었다. 아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모래사장을 뛰어다녔고 그 작은 발자국들은 파도에 씻겨 지워졌으나 아이의 미래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선명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이 흘러 명옥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지만 그녀의 기백은 여전히 마을의 등대처럼 굳건했다. 그녀는 가끔 젊은 날 자신을 가두었던 그 높은 담장 안의 삶을 떠올려 보곤 했으나 그것은 이제 아련한 전생의 기억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험하고 고단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그 길 위에는 항상 남편과 가족 그리고 땀 흘려 얻은 정직한 행복이 함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바닷가에선 명옥과 이휘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부인, 다음 생에도 나와 함께 하겠소. 이휘의 짓궂은 질문에 명옥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때 가서 서방님이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갈매기들은 그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며 평화로운 춤을 추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현재라는 파도 위를 유유히 항해하는 노련한 선장들이었다. 명옥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은 이미 오래전에 녹아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벅차오르는 흥만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다. 나는 노비가 아니다.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 넓은 세상의 당당한 주인이다. 그녀의 침묵의 외침은 파도 소리에 섞여 우주 끝까지 닿을 듯했고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몸을 감추고 어둠이 찾아왔으나 명옥의 눈동자는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 길은 비록 흙길이었으나 그녀에게는 비단길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길이었다.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등을 밀어주었고 그녀는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니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그들은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굴을 까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한 형벌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의식이 될 것이다. 명옥과 이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이 갯마을에서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이며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옥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었다. 비로소 그녀는 완전해졌다. 며느리는 노비가 아니라는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으나 그 길 끝에서 만난 풍경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신 태양과 끝없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옥과 이휘. 두 사람은 비단옷을 벗고 거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땀 흘려 쟁취한 그들의 행복. 그것은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 바다 어딘가에서 그들은 오늘도 힘차게 삶의 노를 젓고 있을 것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